결혼한 지 8년 반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는 중견 제조업체 관리팀에서 일했고 아내는 대형 유통회사 경영지원실 소속이었죠. 둘 다 사무직이라 주중엔 바쁘게 살았지만 주말만큼은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러 다녔어요. 처음 4, 5년까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도 명절 때마다 시댁에 내려가서 어머니 옆에서 음식 준비도 거들었고 설거지도 같이 했거든요. 제 동생들이랑도 스스럼 없이 웃고 떠들었고요. 그런데 결혼 6년 차 즈음부터였나요?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경영지원실이 구조조정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회사 스트레스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아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번 추석엔 좀 쉬면 안 될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했죠. 그래도 어머니도 기다리시고 명절인데 가야 되지 않겠어? 아내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한숨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게 기억납니다. 그해 추석 시댁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허리가 이래서 못하겠구나. 평범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네, 어머니 하고 대답은 했지만 방에 들어오자마자 달랐습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당신 여동생은 왜 안 시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죠. 여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대학생인데 뭘 알겠어. 그러자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려? 23인데? 나보다 6살밖에 안 어린데 그게 어린 거야? 나는 27에 결혼해서 그때부터 쭉 이 짓 해왔는데. 그날 밤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쳤습니다. 제가 같이 일어나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됐어. 혼자 할 테니깐 신경 쓰지 마.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지만 저도 피곤해서 다시 눕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샤워를 하러 들어가더니 1시간 넘게 나오질 않았어요. 나중에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어? 그냥 물 들어가서 그런 거야.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잤어요.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한 달 뒤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김장철이라 김치 담그는 거 도와달라는 말씀이었죠. 제가 아내한테 말을 꺼냈더니 아내는 휴대폰도 안 보고 냉장고에서 물만 꺼내 마시더군요. 저번 주에 야근 3번이나 했다고. 이번 주말엔 좀 쉬게 해줘.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니. 맨날 어머니 얘기만 하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다고.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식탁에 3개 내려놨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죠. 아내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그 주말 저 혼자 어머니 댁에 갔어요. 형수님과 제가 김장을 도왔죠. 어머니는 며느리가 안 왔다고 서운해하셨지만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내는 멀쩡하게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왔어? 응. 힘들었는데 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 오늘 진짜 몸이 안 좋았어. 생리통도 심하고.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알았어요. 그날 아내가 SNS에 카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갔다는 글이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몸 상태가 좀 나아져서 나간 거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내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6시 반이면 집에 왔는데 7시 반, 8시,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물어보면 팀 회의가 길어졌어 또는 보고서 정리하느라 좀 걸렸어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코끝을 한번 만지작거리는 버릇도 오랜만에 보였죠. 그건 아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나오는 행동이었거든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응.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시댁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보통은 저녁 먹으면서 어머니 전화 왔다는 둥, 명절 준비 얘기가 나온다는 둥 짜증 섞인 말을 했었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할 정도로요. 그 주말 저희 부부랑 친하게 지내던 커플이 있었어요. 아내 회사 동료인 민준이라는 남자와 그 와이프였는데 가끔 같이 저녁도 먹고 놀러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4명이서 고깃집에 갔죠. 식사 중에 민준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요즘 회사에서 우리 남편이랑 자주 점심 먹는다며? 아내가 갑자기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냥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겹칠 때 있지. 다른 팀원들도 있고.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요즘 언니 얘기 자주 하길래.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민준이랑 점심을 먹는다는 얘기를 제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때는요.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와이프가 좀 예민한가 봐. 남편 점심 먹는 것까지 다 챙기고. 그래. 나는 괜찮던데. 부부끼리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관심이랑 집착은 다르지.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피곤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넘겼죠. 일주일 뒤 제가 퇴근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원래 아내는 전화 오면 꼭 받는 스타일이었거든요. 3번을 걸었는데도 안 받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미팅 중이었어. 지금 막 끝났어. 근데 그 문자를 보고 이상한 게 아내 회사는 보통 오후 5시 이후엔 미팅을 안 잡거든요. 그게 회사 규칙이었어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 6시 반쯤이었는데 무슨 미팅이 그 시간까지 있을까 싶었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조금 들뜬 것 같았습니다. 옷도 평소보다 신경 쓴 티가 났고 화장도 아침보다 진해 보였어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특별한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그냥 고객사 미팅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아내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보통은 안 보는데 그날따라 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 다음 주 금요일도 가능해?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즐거웠다는 게 무슨 뜻이지? 단순히 점심을 먹은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 고객사 미팅 어땠어?
응, 괜찮았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 회사 동료지 고객 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8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대폰 보는 횟수, 표정 변화 모든 게 예전과 달랐어요. 특히 휴대폰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죠. 그건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죠. 이번 주는 진짜 안 돼.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 있어서 빠지면 큰일 나.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 혼자 다녀와. 나는 정말 못 가. 그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병원에 갔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안 왔다고 서운해하셨어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왔어요 하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역시나 안 받더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사에서 야근했다니까. 보고서 마무리하느라. 그런데 아내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생기가 넘쳤죠.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진짜 야근을 했다면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요. 뭔가 확실하게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다음 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평소엔 그냥 편한 슬랙스에 블라우스 정도였는데 요즘은 원피스를 자주 입더라고요. 화장도 예전보다 훨씬 진하게 했고 향수도 새로 샀는지 현관에서 달콤한 냄새가 풍겼죠.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아니,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그 대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분 전환? 집에서는 매일 짜증만 내던 사람이 회사 갈 때만 기분 전환을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서 그날 병원에 같이 와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간다고 했고 아내한테도 얘기했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당신도 반차라도 내서 같이 갈 수 있어? 아내는 휴대폰만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요일. 그날 안 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팀 전체 회의 있어. 내가 발표 맡은 거라서 절대 빠질 수가 없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정말 회의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점심시간에 아내 회사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2시 반쯤 되니까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중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건물에서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남자가 있었죠. 민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씩 웃기도 했어요.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파스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민준이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아내가 깔깔 웃었어요.
그런 웃음, 저한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며 또 웃었어요. 민준이가 아내 어깨를 톡톡 치는 것도 보였고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회사 동료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친밀해 보였죠.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카페에서 나와 회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아까 본 그 장면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응.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 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구내식당이 아니라 밖에서 먹었으면서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조용히 아내 휴대폰을 봤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민준과 주고받은 대화가 빼곡했습니다. 오늘 파스타 맛있었지? 다음엔 또 다른 데 가보자. 응, 좋았어.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나도. 회사 끝나고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좋아. 어디서 볼까? 그 대화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장 동료끼리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집에서 너무 힘들어. 당신이 유일한 위로야.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면 숨이 막혀.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괜찮아? 조금 멀리 나가볼까? 좋아. 어디든 너랑 함께라면. 저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어서 망설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부인분의 동선 파악과 증거 수집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추적하면 대략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 주 목요일 어머니 수술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병원에 갔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6시간 정도 걸렸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 지금 회복실에 계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다. 오늘 회의 끝나고 연락할게. 그런데 밤 9시가 넘어도 아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지금 어디야? 회의가 좀 길어져서 이제 막 끝났어.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집에 언제 들어올 것 같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차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웃는 소리,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지만 확신했죠. 아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온 건 10시 반이었습니다. 아내는 조금 붉어진 얼굴로 들어왔어요. 미안, 생각보다 늦었지? 회의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응, 부장님이 자꾸 수정하라고 해서. 또 거짓말.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조차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얼굴은 안 볼 거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한숨을 쉬더군요. 이번 주말에 갈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금요일 저녁 탐정한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 6시 30분
대상자가 회사 근처 와인바에서 남성과 만남. 약 2시간 30분 체류. 남성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파악됨. 사진을 보니 아내와 민준이가 와인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었죠. 그 얼굴들이 너무 밝아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약속대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내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마지못해 가는 티가 역력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며느리 왔구나. 고맙다.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내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는 내내 휴대폰만 계속 확인하더군요. 누가 연락이라도 오는지 화면을 자꾸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을 때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 무슨 친구? 대학 동기. 오랜만에 만나기로 해서. 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 조심히 가하고 보냈죠. 그리고 탐정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추적 가능한가요? 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2시간 뒤 탐정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아내가 민준과 함께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를 만난다던 말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손은 잡지 않았지만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걸었고 계속 웃으며 얘기를 나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서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어디서 만났는데? 강남 쪽 카페에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강변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민준이 만난 거 아니야? 그 순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죠. 왜 갑자기 민준이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서. 회사 사람이니까 가끔 보지. 그게 뭐 이상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민준과의 대화창을 열어보니 오늘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변 산책 너무 좋았어. 바람도 시원하고. 그치. 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멀리 가볼까? 좋아. 당신이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 나도 그래. 요즘 당신 생각하면서 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 그 문장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는 걸요. 두 사람은 이미 선을 넘었고 계속해서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탐정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과 동선 기록을 건네줬어요. 부인분은 거의 매일 그 남성과 만나고 있습니다. 점심, 퇴근 후 주말까지요. 두 분의 관계는 명백히 부적절한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탐정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준까지요. 그 다음 주부터 아내의 패턴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퇴근은 점점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아침 8시 반에 나갔는데 이제는 7시 반이면 집을 나섰죠.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해? 아침 미팅이 생겼어. 팀장님이 오전 일찍 보고 받으시는 게 생겼거든. 거짓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탐정이 다 확인해 줄 테니까요. 그날 오후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 부인분이 회사 근처 베이커리에서 그 남성과 만났습니다. 함께 빵을 사서 근처 벤치에 앉아 약 30분 정도 대화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빵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만나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군요. 저한텐 아침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어머니한테서 또 전화 왔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집안 대청소 도와달래.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힘들지. 당신은 몰라. 매번 나한테만 시키잖아. 당신 여동생은 왜 안 시켜? 그 애도 이제 어엿한 어른인데 왜 맨날 나만 불러?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동생은 지방에 있잖아. 쉽게 못 오는 거 알잖아. 지방. 고작 2시간 거리인데 그게 지방이야? 나는 회사 끝나고 왕복 4시간씩 걸리는데 그건 문제 없다는 거야? 아내가 소파 쿠션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까? 아니면 민준이랑 만날 시간이 없어서 화내는 걸까? 며칠 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이었거든요. 당연히 아내도 같이 가야 하는 날이었죠. 근데 아내가 전날 밤에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내일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오전에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병원은 좀 늦게 갈게. 어머니 퇴원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일이 생긴 건데 어떡해.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회사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내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어요. 9시쯤 되니까 아내가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민준이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근처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제가 뒤를 따라가니까 두 사람이 민준의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차는 병원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니까 한적한 카페 앞에 멈췄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탐정한테 연락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위치로 와주실 수 있나요? 직접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분 뒤 탐정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문 장비로 카페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서요. 민준이가 아내 손등을 쓰다듬는 모습도 보였고 아내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2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 민준이가 아내를 껴안았어요. 포옹이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 포옹만으로도 충분했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치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안 보인다고 물으시길래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겨서 못 왔어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인데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이 우선이구나. 어머니의 서운한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겠지만 며느리가 지금 다른 남자랑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저녁 때 집에 돌아온 아내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지친 척하는 표정이었죠. 회사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어머니는 잘 모셔다 드렸어? 응, 잘 모셨어. 당신 없어서 좀 서운해 하시더라. 그러게, 나도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듣는데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과의 대화가 또 이어져 있었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던 건 처음이지? 응, 나도 좋았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 다음엔 더 멀리 갈까? 좋아. 당신이랑 나면 어디든 좋아. 요즘 당신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 있으면 답답한데 당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그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다음 주 명절 준비 때문에 또 시댁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이번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셨거든요.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해. 어머니가 명절 준비 도와달래. 아내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또, 명절도 아닌데 왜 벌써 준비를 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지. 나이 드시니까 한꺼번에 못 하시잖아. 그럼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갈 거야. 무슨 소리야. 명절 준비는 같이 해야지. 왜 같이 해야 하는데? 나는 당신 네 집 식구가 아니야.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고.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고였어요. 매번 이래. 맨날 나한테만 뭐 해라, 저거 해라.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주말마다 시댁 가서 일만 하는 게 내 인생이야? 진짜 이제 못 참겠어. 너 지금 무슨 말을. 당신은 몰라.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어머니는 날 보면 일거리만 찾고 시누이들은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면서 나한테만 이것저것 시키고 나는 그 집 가정부야.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올게.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내는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죠. 1시간 뒤 탐정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아내가 민준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아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아내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내가 시댁을 싫어하는 건 진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륜의 핑계가 될 순 없죠. 시댁이 불편하면 저한테 얘기하고 같이 해결했어야지 다른 남자한테 위로받으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밤늦게 들어온 아내는 제게 말도 안 걸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로 할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모아둔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배우자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소송 진행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면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고 대화 내용도 계속 캡처했어요. 아내는 제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 민준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친구 결혼식 간다며 나갔다가 실제로는 민준과 영화를 보러 갔더군요. 또 어느 날은 회사 워크숍이라며 1박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민준과 함께 교회 펜션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온 거죠. 그로부터 2주일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당연히 시댁에 내려가야 하는 날이었죠. 명절 일주일 전부터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 저녁 먹다가 아내가 갑자기 꺼낸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가? 회사에서 명절 연휴에 시스템 점검 들어가는데 우리 팀이 담당이래. 누군가는 남아서 모니터링 해야 한대.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 내가 지원했어. 연휴 수당도 나오고. 아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회사 시스템 점검 같은 건 없다는 걸요. 탐정을 통해 이미 확인했거든요. 정말 그게 이유야? 그럼 뭐가 더 있겠어? 나도 쉬고 싶지만 일이 우선이잖아.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 모습이 더 기가 막혔죠.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되잖아.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혼자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 출근해? 내일 오전 10시쯤 여유 있게 갈 거야.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나섰죠.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며느리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명절 연휴에 근무해야 한대요. 에이, 명절인데 요즘 회사들이 그렇게 야박한가?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이셨습니다. 제 동생들도 모였는데 다들 아내가 안 온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특히 큰 누나가 저를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둘이 사이 안 좋아? 명절에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아니, 정말 일 때문이래. 누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명절 당일 저는 탐정한테 연락했습니다. 오늘 추적 가능한가요? 네, 이미 대기 중입니다. 오후 2시쯤 탐정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아내가 민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명절 음식이 아니라 양식을 먹고 있었죠.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었고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음식 데우시는 모습과 겹쳐봤어요. 80 가까운 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며칠을 고생하셨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랑 양식 먹으며 웃고 있다니요. 저녁 때 형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오는 걸 정말 싫어하더라. 우리 친정 조카 며느리도 작년부터 명절에 안 온대. 시대가 그렇게 변했나 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1년에 두세 번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우리가 뭐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것도 없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며느리를 잘 대해주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따로 챙겨주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따로 싸주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불만만 쌓였던 거죠. 명절 다음 날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어머니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점심도 차려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요. 어머니는 딸이랑 며느리를 다르게 대해. 여동생한테는 집안일 하나도 안 시키면서 나한테는 맨날 뭐 해라 저거 해라 그러잖아.
그때는 그냥 아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 아니었어요. 여동생은 딸이고 아내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역할이 다른 거였죠. 근데 아내는 그걸 차별이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시댁을 싫어하게 된 이유들을요. 어쩌면 제가 아내 편을 좀 더 들어줬어야 했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시댁이 불편해도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순 없으니까요.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말했어야죠. 다른 남자한테 위로받으러 갈 게 아니라요.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응.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더라.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짐을 풀면서 물었어요. 회사 일은 어땠어? 시스템 점검? 응, 별일 없었어. 그냥 모니터링만 하다 왔어. 힘들었겠다. 괜찮아. 연휴 수당 받으니까.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과의 대화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이틀 동안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 진짜 우리끼리만 사는 것 같았어. 나도. 명절인데 가족이랑 안 있고 당신이랑 있으니까 더 특별했어. 다음 연휴 때도 우리끼리 보낼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때도 나 일 있다고 할게. 고마워.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내 전부야. 그 대화를 캡처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온몸이 떨렸죠. 일주일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좀 바꿔줘. 어머니, 지금 아내가 출근했는데요. 그래? 그럼 전해줘. 다음 주말에 김장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네,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한테 이 말을 전하면 또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저녁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 주말에 김장 도와달래. 예상대로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왜 맨날 나야? 당신 형수는? 당신 누나는? 형수님도 가고 큰 누나도 다 같이 하는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진짜 이제 못 참겠어. 명절에도 안 갔는데 이것까지 안 가면 어떡해. 그럼 당신이 설명해. 당신 엄마한테 말해봐. 며느리도 사람이라고 주말마다 시댁 와서 일만 하는 게 싫다고.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벽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벽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당신네 집은 진짜 구시대 사람들이야. 며느리를 뭐로 보는 거야? 집안일 하는 기계로 봐. 내가 왜 그 집 일을 해야 하는데? 나도 주말엔 쉬고 싶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니. 당신은 맨날 어머니 얘기만 해.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냥 당신네 집 일 해주는 사람이야?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도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앞에서는 웃으면서 저한테만 이렇게 우는 거잖아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그래, 제대로 얘기해줘. 나 이제 진짜 못 간다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한테 전화하는 거겠죠. 또 위로받으러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다음 주에 회사 일정이 있대요. 김장은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요즘 참 바쁘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라 일이 우선이지 너라도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 제 모습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률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파일로 만들었어요. 탐정이 찍어준 사진만 해도 100장이 넘었고 대화 캡처는 수십 페이지였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더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주일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대학 동기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간다. 어디로? 강원도 쪽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또 거짓말이겠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응, 고마워. 아내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번에 끝을 봐야겠다고요. 그 주 내내 저는 아내의 여행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평소에는 여행 갈 때 대충 짐을 싸던 사람이 이번엔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어요. 새로 산 원피스도 있었고 화장품도 평소보다 많이 챙겼죠. 대학 동기들 만나는데 왜 이렇게 신경 써?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좀 예쁘게 입고 싶지. 아내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짓말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금요일 아침 아내가 출근할 때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야.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바로 탐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추적 부탁드립니다. 아마 멀리 갈 것 같으니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선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오전 10시쯤 탐정한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대상자가 회사가 아닌 강남역 인근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남성과 합류했고 현재 같은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회사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민준과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정오쯤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방향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쪽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탐정이 보내준 위치를 따라 고속도로에 올랐죠. 2시간쯤 달리니 탐정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춘천 쪽 펜션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힐링스테이라는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탐정과 합류했어요. 지금 체크인하고 있을 겁니다. 예약 확인해보니 2인실로 하룻밤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나요? 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탐정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펜션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고 있었죠. 민준이 아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펜션 근처 레스토랑으로 나왔어요. 저는 먼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계속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8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랑 여행을 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아내가 저 펜션에서 민준과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 제 얘기도 하고 있을까? 시댁 욕도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상자들이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근처 호수로 이동 중입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어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준이 아내 어깨를 감싸고 아내는 그의 가슴에 기댔어요.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 사귄 연인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아내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아내도 거부하지 않았죠. 오히려 눈을 감고 받아들였습니다. 탐정이 그 순간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정오쯤 두 사람이 펜션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뒤따라왔죠. 강남역 근처에서 두 사람이 헤어졌고 아내는 자기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내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해 보였어요. 뭐 했는데? 그냥 펜션 빌려서 놀고 근처 관광지 구경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수다 떨고. 좋았겠다. 응, 다음에 또 가기로 했어. 아내는 짐을 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호수가 배경인 입 맞추는 장면, 손잡고 걷는 모습, 펜션 테라스에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법무법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말 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두 보여드렸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제든 소송 진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랑 이혼 소송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서명하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또 시댁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더라. 다음 달에 제사 있다고 내려오래. 응, 알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날 회사 행사 있어. 또? 어쩔 수 없잖아. 일이 우선인데.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조차 편해 보였어요. 당신네 집은 왜 맨날 뭐가 그렇게 많아? 명절도 많고 제사도 많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진짜 시대착오적이야. 우리 집이 그렇게 이상해? 이상하지. 며느리를 뭐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 맨날 내려오라 그러고 일 시키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아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며느리 역할은 뭔데? 역할 같은 거 없어. 나는 그냥 당신 배우자일 뿐이야. 당신네 집 일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집안 행사는 다 빠지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안 갈 거야. 진짜 한계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시댁을 이렇게까지 싫어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결혼 초기에는 분명 괜찮았는데요. 웃으면서 명절 음식도 같이 만들고 어머니랑 시장도 다녀왔었는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준과 가까워진 시점이랑 시댁을 극도로 싫어하기 시작한 시점이 비슷하다는 걸요. 어쩌면 아내는 민준한테서 위로받으면서 시댁에 대한 불만을 더 키웠던 게 아닐까요? 민준이 당신 시댁이 너무하네요. 당신이 고생이 많네요. 이런 말을 해주면서 아내를 부추긴 건 아닐까요? 며칠 뒤 민준의 와이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거였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준과 제 아내가 함께 있는 모든 장면들을요. 민준 와이프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보시다시피입니다. 두 사람이 몇 달째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 사람이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우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준 와이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서류를 완성했죠.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온 겁니다. 금요일 저녁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해?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아내가 다가와서 테이블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놓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민준이랑 지난 몇 달 동안 한 일들이야. 전부 다 여기 있어. 아내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 나를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그리고 예상대로였지. 이걸 언제부터? 오래됐어. 당신이 거짓말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내는 주저앉듯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당신네 집 때문이야. 당신네 어머니 때문에, 시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시댁이 불만이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다른 남자한테 갔어? 말해도 소용없잖아.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어. 내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 없잖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거야?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정당화가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민준이는 내 말을 들어줬어. 날 이해해줬다고. 이해? 그게 이해야? 다른 사람 남편을, 다른 사람 와이프를 빼앗아가는 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나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민준이한테도, 당신한테도 증거는 충분해.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까지 할 거야? 그럼 다 끝나는 거 알잖아. 이미 끝났어. 당신이 민준이랑 손잡는 순간부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몇 가지 챙겨서 친구 집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무법인에서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고 며칠 뒤 민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만나서 할 얘기 있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남의 와이프랑 몇 달씩 만난 거야? 그게 처음엔 그냥 상담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시댁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길래 조언을 좀 해드렸는데 그게 점점 점점 선을 넘었다는 거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소송만은 취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알려지면 정말 끝입니다. 집사람도 이혼하겠다고 하고 애들도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으로라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희 둘이 한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일주일 뒤 민준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민준 씨와 관련된 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 씨가 최근 업무 태만과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자주 비웠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민준 와이프가 회사에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제 와이프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며칠 뒤 민준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 내 윤리규정 위반이라는 명목이었죠. 같은 회사 기혼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경영지원실에서는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을 마주쳤어요. 그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사진, 대화 내용, 위치 기록,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민준 측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 측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 일로 이미 직장을 잃었고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은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한 행위는 명백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만족해? 이렇게 우리 인생 다 망가뜨려서? 망가뜨린 건 너희 둘이야. 나는 그냥 결과를 받아낸 것뿐이야. 시댁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해?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여행 다니고 입맞춤을 해? 그게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야?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게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위자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됐고 그의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민준의 와이프는 이혼을 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해서 모든 걸 가져갔어요. 민준은 혼자 남게 됐죠. 들리는 얘기로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 역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였습니다. 민준과 아내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민준은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다고 했고 아내는 그 사람이 위로해준다고 해서 믿었던 건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던 사람들이 결국 서로를 탓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달 뒤 민준이 제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위자료를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분할로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안 돼. 판결대로 이행해. 그럼 정말 제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제발 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정심이 들 법도 한데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결국 민준은 기한 내에 위자료를 내지 못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위치였죠. 아내의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아내는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혼 조정 날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은 끝까지 이해 못하는구나. 당신네 집에서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 건데. 그게 변명이 돼. 힘들면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의 8년이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 민주는 일용직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 빚 때문에 매달 압류당하는 돈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아내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SNS 계정도 다 삭제했고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숨어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했어요. 그토록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게 무너지자 서로를 원망하며 떨어진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내 말을 좀 더 들어줬다면, 시댁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면, 그랬다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풀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집에서요. 가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이혼했어요 라고만 대답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 봐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감정적인 정리도요. 남은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제 삶도 변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먼저 민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위자료 3,500만 원을 갚지 못한 그는 결국 개인회생 신청까지 했어요. 하지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서 거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매달 압류되는 금액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죠. 지난달에 우연히 글을 봤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였어요. 안전모를 쓰고 자재를 나르고 있더군요.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사람이 말이죠. 저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30대 후반인데 50대처럼 보였죠. 민준의 전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민준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연락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는 주제에 아빠 행세를 하려 한다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준이 사채를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위자료 빚을 갚으려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렸다가 그게 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더군요. 이자만 갚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비참한 건 그가 완전히 고립됐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불륜으로 얼룩진 이미지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SNS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고 휴대폰도 번호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 아내는 더 처참했습니다. 2달 전쯤 어머니 병원 진료를 모시고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이었죠. 한때 대기업 경영지원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제 눈을 피하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이미 다 봤습니다. 손등엔 피부가 거칠어진 흔적이 보였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푸석푸석했어요. 머리도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모습이었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 아내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고시원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나마도 월세가 밀려서 곧 나가야 할 처지라고 하더군요.
퇴직금은 진작에 다 떨어졌고 지금은 마트 급여로 겨우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아내가 옛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려 했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이 지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전쯤엔 제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 없을까? 정말 갚을 방법이 없어. 판결 난 건데 내가 어떻게 해? 제발 부탁이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민준과 제 아내가 서로를 완전히 원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긴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크게 싸웠다고 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처음에 그런 말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제 아내가 소리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먼저 고민 상담한다면서 자꾸 만나자고 했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 민준도 맞받아쳤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사랑한다던 사람들이 결국 서로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민준이 요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먹고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과거 지인들과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동창회에도 나오지 않고 모임도 피한다고 하더군요. 불륜으로 인한 낙인이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창피해서 친척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더군요. 제 전 아내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친정 부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아내 어머니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로 자신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 망가뜨린 겁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예전처럼 하고 주말엔 어머니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죠. 어머니는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자주 찾아뵙습니다.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는 제안도 받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한번 깊이 다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 말이죠. 만약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하고만 있어야 했냐고요.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그리고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민주는 빚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고 제 전 아내는 초라한 원룸에서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을 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걸요.